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SM3의 도입이 확정되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SM3 도입 소식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신속 획득 사업에서 무인기용 대공미사일로 보이는 사업이 확정되었는데요. 아직 어떤 미사일이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진 미사일 중에서 무인기 요격용 미사일로 개량이 가능한 신궁과 비궁 그리고 비궁2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이 미사일들이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우선은 SM3부터 이야기해보죠. 저번에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SM3의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이고요. 사업비는 8,039억입니다. 이 무기는 도입해야 한다와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로 정말 첨예하게 찬반이 많이 갈리는 무기인데요. 그래서 이번 국방부의 보도 내용과 몇몇 언론의 기사 등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은 우선 도입 비용이 지나치게 작습니다. 당장 SM3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블록2 A형과 블록1 B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록2 A형은 발당 400억에 이르는 가격으로 저 돈으로는 고작해야 20발 정도만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솔직히 블록2 A형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발당 가격이 대략 150억으로 알려진 블록1 B형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략 40발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발당 200억 정도 하는 건데요. 그럼 기존에 알려진 150억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가 이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 라인 재가동 비용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블록1 B형은 미국에서 생산이 중단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도입하려면 생산이 중단된 생산 라인을 재가동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단된 생산 라인 재가동 비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입한다는 수량 40발도 아마 저 수량은 세종대왕급 세척을 뺀 정조대왕급 세천만을 위한 수량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40발을 6척으로 나누면 척당 고작 6발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고 6발은 너무 수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6발이면 보통 목표 하나에 2개의 요격미사일이 할당되기 때문에 고작해야 적탄도미사일 3발을 요격할 수 있는 수량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서 저 40발이 정조대왕급 세척만을 위한 수량이라면 척당 13발 정도이고 함선에는 12발이 탑재될 것이고 나머지 수량은 훈련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저 수량은 정조대왕급 세척에 대한 수량에 불과하고 그래서 세종대왕급이 BMD 개량 사업에 들어가서 SM3 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지면 세종대왕급을 위한 수량은 별도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 기간입니다. 결론은 국방부는 이 사업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그 뜻은 정조대왕급 세척의 SM3의 도입이 완료되는 게 203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세척으로는 한 척의 함선을 해상에 상시로 띄울 수가 없고 그래서 SM3에 의한 상시 방어가 가능해지려면 세종대왕급 세척에도 SM3를 탑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세종대왕급을 개량하는 사업비와는 별도로 SM3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고 그럼 정조대왕급과 세종대왕급의 SM3 미사일 도입 비용만 해도 대략 2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기존 예상대로 되는 것이고 SM3 도입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잘해야 2030년대 중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030년대 중반이면 LSAM 기본형도 아니고 LSAM2가 이미 배치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론 SM3의 도입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게 LSAM보다 빠른 배치가 가능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LSAM보다 빠른 배치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결론은 미사일 도입 비용 2조 원을 들여서 2030년대 중반이나 되어야지 배치가 완료되는 SM3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SM3 도입에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 하는 SM3 블록1B는 미국 내에서는 이미 단종된 미사일로 그래서 이미 생산이 중단된 생산 라인을 재가동해서 도입해야 하는 미사일입니다. 과연 이런 미사일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SM3는 도입하고도 우리에게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고 정말 막대한 후속 군수 지원비와 유지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SM3 도입을 반대합니다. 그럼 다시금 무인기 요격미사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군은 신속 획득 시범 사업을 통해서 무인기 요격용 대공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공미사일이 어떤 형태의 물건인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미사일들 중에서 무인기 요격용으로 개량이 가능한 미사일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그 중에서 신궁.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여러 가지 맨패드 미사일로 무인기를 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우리 신궁도 무인기 요격용으로 좋아 보이지만 현재의 신궁은 무인기 요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시커 때문인데요. 적외선 미사일의 시커의 종류를 나누면 근적외선 시커, 중적외선 시커 그리고 원적외선 시커와 여기에 영상 이미지 시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KF-21 보라매용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원적외선과 중적외선의 이 대형 열영상 시커를 사용하는데요. 당연히 이 대형 열영상 시커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병사가 들고 쏘는 맨패드 미사일의 시커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신공의 시커는 어떤 게 탑재되어 있을까요? 현재 우리 신공의 시커는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두 가지 시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시커의 특징은 이러한데요. 우선 근적외선 시커. 세계 최초의 적외선 미사일은 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사이드와인더가 세계 최초의 적외선 미사일이고, 적외선 미사일에 의한 세계 최초의 공중전은 대만의 금문도 상공에서 이루어진 중국군과 대만군의 공중전입니다. 그때 사용된 적외선 미사일의 시커가 바로 근적외선 시커인데요. 근적외선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제트 엔진의 노즐입니다. 그래서 근적외선 시커는 주로 제트기의 후방을 탐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커입니다. 그러나 제트기의 전방에서는 근적외선이 발산되는 양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근적외선 시커만을 탑재한 미사일은 제트기의 전방을 향해서는 발사할 수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중적외선입니다. 중적외선은 제트기가 빠른 속도로 비행하면 그 속도로 인해서 제트기의 금속동체가 과열이 되고, 이 과열이 된 금속동체에서 주로 나오는 게 중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미사일이 중적외선 시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제트기의 후방뿐만 아니라 제트기의 전방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원적외선 시커는 뭐냐? 결론은 중적외선이든 근적외선이든 제트기의 금속기체에서 나오는 열에서 발산되는 파장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적 기체가 금속도 아니고, 그리고 속도도 빠르지 않고, 그래서 기체가 과열되어서 적외선을 방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럼 중적외선과 근적외선 시커는 이런 목표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원적외선 시커입니다. 원적외선은 주로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체에서 나오는 파장입니다. 한마디로 굳이 과열된 금속기체가 아니어도 나오는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적외선 미사일들은 대부분이 중적외선과 원적외선을 탐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공은 근적외선과 중적외선만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목표를 생각해보면 바로 무인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고 금속이 아닌 물체로도 만들어진 건 주로 무인기들이죠. 그래서 원적외선 시커를 가진 맨패드 미사일은 무인기 요격에 상당히 적합하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의 스팅어 그리고 폴란드산 맨패드 미사일 등이 들어가서 무인기를 요격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공에는 원적외선 시커가 없기 때문에 무인기 요격에 적합하지 않고, 만일 신공으로 무인기를 요격한다고 해도 요격할 수 있는 무인기의 크기나 종류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원적외선 시커를 개발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이미 개발했습니다. 과거 LIG에서 중적외선과 원적외선을 탐지하는 이중대역 시커를 개발해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력이 없어서 신공의 원적외선 시커를 달아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아직 신공을 개량할 생각이 없어서 원적외선 시커를 달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비호복합이 무인기 요격에 상당히 효과적인 무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호복합에 탑재되는 신공의 원적외선 시커를 탑재해준다면 비호복합은 더 효과적인 무인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공의 관성계만 추가로 탑재해준다면 더 효과적인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신공의 사거리는 7km입니다. 그러나 신공의 적외선 시커는 실질적으로 7km 떨어진 목표를 낙원하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3km 떨어진 목표만을 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의 실질적인 사거리는 3k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공의 관성계를 탑재해주면 신공은 적 목표를 낙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 근처로 발사할 수 있고, 그럼 신공은 관성계로 목표 근처까지 날아간 다음에 목표 근처에서 목표를 낙원하는 발사 후 낙원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신공의 실질적인 사거리가 3km에서 7km로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최신 공대 공미사일들에 많이 사용하는 포물선 비행까지 적용해 줄 수 있다면 사거리가 10km 이상으로 증가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공의 원적외선 시커와 관성계가 탑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비공인데요. 비공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비공의 시커는 비냉각 열영상이고, 그리고 시커의 탐지 범위도 좁아서 무인기 요격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요. 보통 적외선 미사일은 시커를 좌우로 움직이는 짐벌 위에 올려서 상당히 넓은 시야각을 가지지만, 비공의 적외선 시커는 일종의 전자적으로만 좌우를 볼 수 있어서 시야각이 상당히 좁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적외선 미사일은 머리를 좌우로 돌려서 보는 거라면,
비공의 비냉각적 외선 시커는 눈동자만을 좌우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공으로 공중에 떠 있는 목표를 요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비공2란 뭘까요? LIG에서 개발하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70mm 유도 로켓입니다. LIG는 올해 안에 이 비공2를 시험 발사할 생각이고, 실제로 관계자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올해인 2024년이나 내년인 2025년경에 우리 군에서 정식으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70mm 유도 로켓에 대한 발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조만간 정식으로 70mm 유도 로켓 사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70mm 유도 로켓을 무인기 요격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L3 해리스사의 뱀파이어라는 무인기 요격 시스템 14개 포대를 2023년 12월까지 지원했고, 실제로 2024년 2월 11일에는 뱀파이어가 이란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을 요격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뱀파이어란 어떤 무기이냐? 이 무기는 소형 트럭에 EOTS를 탑재하고 사연장 70mm 로켓 발사대를 탑재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장 발사대에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APKWS 70mm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런 무기를 개발했을까요? 분명 맨패드 미사일도 정무인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미국에는 원적외선 시커가 탑재된 스팅어 미사일이 있는데 왜 헬기에서 지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70mm 유도 로켓을 무인기 요격용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맨패드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보통 2억이 넘어갑니다. 그나마 싸다고 하는 신궁의 가격이 발당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APKWS 유도 로켓의 발당 가격은 얼마일까요? 미국에서는 이 미사일의 발당 가격을 1천만 원을 목표로 했지만, 제가 아는 최근 가격은 대략 2022 회계연도 가격인데요. 발당 2,400만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목표로 하는 발당 1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지만, 그래도 맨패드 미사일의 가격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무기를 개발한 L3 해리스사는 APKWS 유도 로켓을 그대로 사용한 건 아닙니다. L3 해리스사는 APKWS에 자신들이 개발한 레이저 근접신관을 탑재해서 유도 로켓이 무인기 근처로 가면 무인기를 감지할 수 있게 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지금 우리나라의 LIG에서도 거의 비슷한 레이저 근접신관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LIG가 우리 군의 신속 획득 사업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를 생각했을 때, 솔직히 이런 경우는 우연인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군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듣고 그 사전 정보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속 획득 사업에 의해서 개발되는 무인기 요격 미사일은 LIG가 개발하는 70mm 반능동 레이저 유도 로켓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LIG의 주장이고요. 하나도 70mm 유도 로켓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LIG가 이번 사업을 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IG가 개발하는 70mm 유도 로켓에는 비공의 로켓 모터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반능동 레이저 유도 로켓인 APKWS의 사거리는 5km입니다. 그에 반해서 비공의 사거리는 8km이죠. 같은 70mm 로켓을 사용하는데 비공이 사거리가 더 긴데요. 그 이유는 비공은 기존의 70mm 무유도 로켓인 하이드라 로켓의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비공만을 위해서 별도로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유도 로켓은 기존 70mm 무유도 로켓의 로켓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같은 크기의 미사일에서 사거리가 5km 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의 비공은 더 발전된 로켓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거리가 8km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공에 사용된 로켓 엔진은 그대로 LIG가 개발하는 70mm 반능동 레이저 유도 로켓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능동 레이저 유도 로켓도 사거리가 8km가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는 기존 무유도 로켓의 엔진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사거리 면에서 LIG가 유리하다는 게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오랫동안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LIG가 따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그래서 신속 획득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무인기 요격 미사일의 사업도 LIG가 따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L3 해리스사가 만든 뱀파이어 시스템은 최대 사거리가 5km에 그치지만 우리의 시스템의 최대 사거리는 비공과 마찬가지로 8km가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우리의 무인기 요격용 미사일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